3편에서 우리는 첫 3분을 봤습니다. 쿼크가 양성자가 됐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헬륨 핵을 만들었습니다. 수소 75%, 헬륨 25%. 우주의 기본 재료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자는 없었습니다. 원자 핵은 있었지만 전자가 붙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뜨거웠으니까요. 빅뱅 후 3분이 지나도 우주 온도는 수억 도, 전자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날아다닙니다. 양성자에 잠깐 다가가도 광자가 때려냅니다. 결합 불가능. 이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원자 핵과 전자가 따로 떠다니는 상태. 형광등 안의 기체, 태양의 내부, 번개가 치는 순간의 공기, 모두 플라즈마입니다. 빅뱅 후 우주 전체가 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즈마에는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빛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유전자가 광자를 끊임없이 산란시킵니다. 빛은 직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튕깁니다. 짙은 안개 속을 상상해 보세요. 헤드라이트를 켜면 빛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방울에 부딪혀 사방으로 퍼집니다. 1미터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주가 이 상태였습니다. 빛이 있었지만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38만 년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팽창하면 식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수억 도에서 수천만 도로, 수백만 도로, 그리고 마침내 3000도, 결정적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광자의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더 이상 전자를 핵에서 떼어낼 힘이 없습니다. 양성자가 전자를 붙잡습니다. 수소 원자, 우주 최초의 원자입니다. 헬륨 핵도 전자 2개를 붙잡습니다. 헬륨 원자, 38만 년을 기다린 결합입니다. 이 과정은 순식간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습니다. 뜨거운 곳은 늦게, 차가운 곳은 빨리. 하지만 결국 우주 전체가 중성화됩니다. 자유전자가 사라집니다. 광자가 부딪힐 대상이 없어집니다. 안개가 걷힙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열립니다. 빛이 직진합니다. 우주가 투명해집니다. 이 순간 방출된 빛, 모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138억 년 동안 지금도 날아오고 있습니다. 1편에서 펜지어스와 윌슨이 잡은 그 잡음, 바로 이 순간의 빛입니다. 하지만 투명해진 우주에 역설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볼 수 있게 됐지만 볼 것이 없습니다. 별이 없습니다. 빛을 내는 천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그것만 떠다닙니다. 진흙 같은 어둠, 우주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빛은 없었지만 중력은 있었습니다. 재결합의 순간으로 돌아갑니다. 빛이 자유로워진 그 순간, 이 빛은 어디서 온 걸까요? 한 곳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에서 동시에 방출됐습니다. 38만 년 된 우주, 그 모든 곳에서, 모든 방향으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순간을 마지막 산란 표면이라고 부릅니다. 광자가 전자에 부딪혀 산란된 마지막 순간, 그 이후로 빛은 한 번도 방해받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138억 년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빛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를 볼 때 무엇을 보는 걸까요? 과거입니다. 138억 년 전 우주를 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빅뱅 후 38만 년 된 우주, 아기 우주의 사진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으로 멀리 볼수록 과거를 봅니다. 달빛은 1.3초 전의 달입니다. 태양빛은 8분 전의 태양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빛은 250만 년 전의 안드로메다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38억 년 전의 우주입니다. 인류가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 그 너머는 볼 수 없습니다. 재결합 이전 우주는 불투명했으니까요. 빛이 직진하지 못했으니까요. 우주 배경 복사는 벽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먼 한계. 하지만 이 벽에는 엄청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온도 지도. 플랑크 위성이 찍은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보면 미세한 색깔 차이가 보입니다. 붉은 부분. 약간 더 뜨겁습니다. 10만 분의 1도 차이. 푸른 부분. 약간 더 차갑습니다. 역시 10만 분의 1도 차이. 거의 균일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뜨거운 곳은 밀도가 약간 높은 곳입니다. 물질이 약간 더 많은 곳, 중력이 약간 더 강한 곳. 차가운 곳은 밀도가 약간 낮은 곳입니다. 물질이 약간 덜한 곳, 중력이 약간 더 약한 곳. 이 편에서 봤던 양자 요동의 흔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증폭시킨 미세한 밀도 차이. 그것이 38만 년 동안 성장해서 우주 배경 복사에 찍힌 겁니다. 이 밀도 차이가 왜 결정적이냐고요? 밀도 높은 곳은 중력이 강합니다. 주변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더 밀도가 높아집니다. 더 강한 중력, 더 많은 물질. 눈덩이 효과. 138억 년 후, 그곳에 은하가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붉은 점 하나. 그것이 오늘날 수천 개 은하를 품은 은하단이 됐습니다. 10만 분의 1의 차이에서 시작해서 우주 배경 복사는 단순한 잡음이 아닙니다. 우주의 설계도입니다. 오늘날 은하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지, 그 큰 그림은 인플레이션의 순간에 이미 결정됐습니다. 양자 요동이 뻥튀기 된 그 순간에 우주 배경 복사는 그 설계도가 찍힌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도대로 우주는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재결합 직후 원자는 만들어졌습니다. 설계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축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설계도는 완성됐습니다. 재료도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하지만 건설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주 긴 시간. 재결합 직후 우주를 상상해 봅시다. 수소 원자 75%, 헬륨 원자 25%. 그것뿐입니다. 별이 없습니다. 은하가 없습니다. 행성도 없습니다. 빛을 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이미 적색 편의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에서 적외선으로, 적외선에서 마이크로파로 우주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진흙 같은 어둠.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Cosmic Dark Ages. 38만 년부터 약 2억 년까지, 거의 2억 년. 우주 역사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어두운 시기. 하지만 조용하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력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 찍힌 밀도 차이. 10만 분의 1. 미세합니다. 하지만 중력에게는 충분합니다. 밀도가 약간 높은 곳. 주변보다 중력이 약간 강합니다. 가까운 수소 원자를 끌어당깁니다. 수소가 모이면 밀도가 더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더 강한 중력은 더 많은 수소를 끌어당깁니다. 양의 되먹임. 눈덩이가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눈덩이. 산 위에서 굴리면 눈이 달라붙습니다. 커집니다. 더 많은 눈이 달라붙습니다. 더 커집니다. 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 가속됩니다. 하지만 느립니다. 밀도 차이가 너무 작으니까요. 10만 분의 1에서 시작해서 눈에 띄는 구조가 되려면
수천만 년, 수억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관측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별이 없으니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망원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망원경을 만들어도 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아주 가끔 특별한 신호를 냅니다. 파장 21cm의 전파. 수소 원자 안에서 전자의 스핀이 뒤집힐 때 나오는 신호입니다. 하나의 수소 원자가 이 신호를 낼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평균 1천만 년에 한 번. 하지만 암흑시대 우주에는 수소 원자가 무한히 많습니다. 무한히 많은 원자가 각각 아주 가끔 신호를 내면 합치면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21cm 전파를 잡으면 암흑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별이 없던 시기를, 빛이 없던 시기를 수소의 속삭임으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호주와 남아프리카에 SKA 전파 망원경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안테나를 합친 거대한 전파 망원경. 완성되면 암흑시대의 수소 신호를 처음으로 잡을 수 있을 겁니다. 138억 년 전 어둠 속에서 수소가 보낸 편지. 아직 읽지 못한 편지. 곧 열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시대에 수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느린 과정을 극적으로 빠르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 물질의 85%를 차지하는 존재. 보이지 않습니다. 빛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자기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중력만으로 존재를 드러냅니다. 암흑물질입니다. 암흑물질. 이름부터 미스터리입니다.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직접 검출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어떻게 알까요? 은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은하는 회전합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별들이 돕니다. 태양계에서 바깥쪽 행성일수록 느리게 돕니다. 해왕성은 지구보다 훨씬 느립니다. 중심에서 멀수록 중력이 약하니까요. 은하도 그래야 합니다. 바깥쪽 별일수록 느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바깥쪽 별도 안쪽 별만큼 빠르게 돕니다. 말이 안 됩니다.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바깥쪽 별들은 튕겨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 나갑니다. 뭔가가 붙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가. 1930년대 프리츠 츠비키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1970년대 베라 루빈이 관측으로 확인했습니다. 은하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빛을 내지 않는 물질. 암흑물질. 우주 전체 물질의 85%. 일반 물질의 5배. 우리가 보는 별, 행성, 가스. 그것은 전체의 15%에 불과합니다. 이 암흑물질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빛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전자기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사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재결합 이전을 떠올려 봅시다. 일반 물질은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광자가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중력으로 뭉치려 해도 복사압이 밀어냅니다. 뭉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다릅니다. 광자가 부딪히지 않습니다. 복사압을 무시합니다. 오직 중력만 느낍니다. 그래서 일반 물질보다 먼저 뭉치기 시작합니다. 재결합 이전부터. 빅뱅 후 수만 년 만에 이미 밀도 높은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일반 물질이 아직 플라즈마 상태로 요동칠 때, 암흑물질은 조용히 중력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 중력 우물. 움푹 파인 곳. 공이 움푹 파인 곳으로 굴러가듯이 물질이 중력 우물로 모입니다. 암흑물질이 먼저 우물을 팝니다. 재결합 후 자유로워진 수소와 헬륨이 그 우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암흑물질 헤일로입니다. 헤일로. 후광이라는 뜻입니다. 은하를 둘러싸는 거대한 암흑물질 구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하보다 훨씬 큽니다.
은하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은하는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열매가 껍질 안에 있듯이 이 헤일로는 작은 것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태양 질량의 수만 배 크기. 이것들이 서로 합쳐집니다. 더 큰 헤일로가 됩니다. 더 큰 헤일로끼리 또 합쳐집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닥부터 위로. 과학자들은 이것을 상향식 구조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을 컴퓨터로 재현한 것이 있습니다. 2014년 MIT와 하버드 연구팀, 일러스트리스 시뮬레이션. 슈퍼컴퓨터로 우주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시뮬레이션 합니다. 암흑물질 입자 수십억 개를 추적합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암흑물질이 거대한 거미줄 구조를 형성합니다. 가느다란 실 같은 필라멘트. 그 교차점의 밀도 높은 매듭. 필라멘트 사이의 텅 빈 공간. 이 구조를 우주 거대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 우주를 관측하면 은하의 분포가 이 시뮬레이션과 거의 일치합니다. 은하는 필라멘트를 따라 줄지어 있습니다. 은하단은 교차점에 모여 있습니다. 텅 빈 공간에는 은하가 거의 없습니다. 암흑물질이 뼈대를 만들었고 일반 물질이 그 뼈대 위에 모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축가. 우주의 구조를 설계하고 시공한 건 암흑물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뼈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암흑물질 헤일로 안으로 수소가 모입니다. 중력에 이끌려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빽빽하게 밀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임계점에 도달하는 순간 암흑물질 헤일로 안 수소가 계속 모입니다. 중력이 압축합니다. 밀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백 도, 수천 도, 수만 도.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가 팽창하려 합니다. 중력은 안으로, 열은 밖으로. 줄다리기입니다. 오늘날 별이 만들어질 때는 탄소나 산소 같은 무거운 원소가 열을 방출해 줍니다. 적외선으로 에너지를 내보내서 가스를 식혀줍니다. 식으면 수축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빅뱅 후 2억 년, 무거운 원소가 없습니다. 수소와 헬륨뿐. 냉각이 어렵습니다. 열을 효율적으로 방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구름은 뭉치지 못합니다. 열이 이깁니다. 오직 거대한 구름만 가능합니다. 태양 질량의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 이 정도 질량이면 중력이 압도합니다. 열이 아무리 저항해도 중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구름이 수축합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중심부 밀도가 치솟습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100만 도, 500만 도, 1000만 도. 임계 온도. 수소 핵끼리 충돌합니다. 전기적 반발을 뚫고 핵융합.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빛이 터져 나옵니다. 최초의 별이 켜집니다. 빅뱅 후 약 2억 년. 우주에 처음으로 별빛이 비칩니다. 2억 년간의 암흑시대가 끝납니다. 이 별들은 오늘날의 별과 전혀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파퓰레이션 3 별이라고 부릅니다. 1세대 별. 태양의 100배에서 1000배 무거운 괴물. 표면 온도 10만 도. 태양의 수백만 배 밝기. 강렬한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무거운 별일수록 연료를 빨리 태웁니다. 태양은 100억 년을 삽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200만 년에서 300만 년. 별의 수명으로는 찰나입니다. 짧지만 강렬한 삶. 그리고 이 별들이 내뿜는 자외선이 우주를 다시 바꿉니다. 강력한 자외선이 주변 수소 원자에 부딪힙니다. 전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수소 원자가 다시 양성자와 전자로 쪼개집니다. 38만 년 전 결합했던 것이 다시 분리됩니다. 제2온화.
우주가 다시 이온화됩니다. 재결합의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별 주변 작은 영역만, 거품처럼. 하지만 별이 늘어나면서 거품이 커집니다. 거품끼리 만나 합쳐집니다. 빅뱅 후 6억 년에서 10억 년, 우주 전체가 다시 이온화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38만 년 전과 다릅니다. 밀도가 훨씬 낮습니다. 우주가 그동안 엄청나게 팽창했으니까요. 전자가 다시 자유롭지만 광자를 거의 상환시키지 못합니다. 우주는 투명한 채로 남습니다. 이 재이온화의 흔적을 2022년부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찾고 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빅뱅 후 3억 년에서 4억 년 된 은하가 발견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예상보다 밝습니다. 예상보다 많습니다. 암흑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중입니다. 매달 새로운 발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 이야기를 지금 실시간으로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38만 년. 재결합. 수소와 헬륨이 원자가 됐습니다. 우주가 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빛이 없었습니다. 2억 년의 어둠. 그 어둠 속에서 암흑물질이 뼈대를 세웠습니다. 수소가 그 뼈대 위로 모였습니다. 중력이 압축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별이 켜졌습니다. 짧고 격렬한 삶을 산 이 별들. 하지만 이 별들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별들은 죽을 때 폭발합니다. 초신성. 그 폭발 속에서 수소와 헬륨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탄소, 산소, 질소, 철.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들. 빅뱅은 수소와 헬륨만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별이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별이 죽고, 그 잔해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나고, 그 별이 또 죽고, 세대를 거듭할 때마다 우주는 점점 풍요로워집니다. 원소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탄소가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철이 생깁니다. 별의 삶과 죽음. 그것이 우리를 만든 과정입니다.